안녕하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그 CAIA 레벨 2의 우리 파트 3 Institutional Asset Owners와 Investment Policy 챕터를 같이 공부할 이택수 강사입니다. 우리 이 챕터에서 배우는 내용은 여기 제목에 쓰여 있죠. 기관 자산 오너 소유자들 그래서 기관의 그 기관 투자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폴리시라고 해서 투자 정책.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그 투자 정책 갖고 있는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위험 선호도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지, 어떤 자산군의 그 자산 배분을 하는지를 우리 그 큰 관점에서 대체 투자와 관련하여 좀 살펴보는 그런 챕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챕터는 우리 제목이 Type of Asset Owners and the Investment Policy Statement라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종류를 개괄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주로 이제 4가지 기관 투자자들의 분류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The Investment Policy Statement라고 해서 이게 투자 정책서라고 하는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각 그 기관 투자자별로 이 IPS라는 정책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결국에 이 클라이언트의 미션이 뭔지 오브젝트가 뭔지를 갖다가 우선 처음부터 명시를 할 거고 관련돼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들어가야 되는 리스크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투자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topics 3.1 Type of Asset Owners and the Investment Policy Statement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am Focu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뭔 내용을 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뒤에 나오는 Institutional Investor 기관 투자자들 중에 Endowment 기금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Foundation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재단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 인도먼트와 재단은 이렇게 파운데이션은 유사한 특성이 있어서 같이 한 챕터로 뒤에 가시면 공부를 하실 거고 그리고 나서 소버린 웨스 펀드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까지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종류가 나와 있고 한 가지 더해서 펜션 펀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퇴직 연금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연기금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서 그것도 이제 별도 챕터에서 공부를 하실 거고 요 관련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배울 거다라는 거고요. 특성들을 간단하게 이제 썸머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Strategic Asset Allocation within the Investment Policy Statement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IPS, 투자정책서라고 하는 IPS와 관련해서 이런 전략적 자산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챕터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첫 시간은 전체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신다 하고 같이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내용 위주로 어떤 개념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처음부터 이제 3.1에서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기관 투자자인 인도먼트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과 재단인데 두 개의 성질은 유사하다. 그랬을 때 우리 인도먼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 set up by the non-profit organization 그래서 비영리 단체로 설립이 되는데 for the purpose of raising funds to support specific activities 그래서 이런 기금이 설립된 목적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해외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하버드나 예일 대학의 어떤 대학 기금이 굉장히 유명한 그 기금이고요. 한국 돈으로 약 4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를 갖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기관 투자자 규모 치고는 굉장히 큰 스케일을 가진 그러한 투자기관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금에 대한 우리가 기금이 어떻게 과거에 투자를 해왔는지 어떤 것에 투자에 대한 수익을 냈는지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대체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왜 그들이 그 자금을 가지고 대체 투자 쪽에 많은 할당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수익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리고 또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또 이 기금의 특별한 목적, 그죠? 기금이 설립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투자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consider the university endowment, which is the most common form. 이래서 대학 기금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here donors such as alumni would contribute to the endowment fund, and the fund would use the cash finance day-to-day activities or 스페셜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기부금으로 주로 이제 기금들이 형성이 되는데 알럼나이 같은 이제 졸업생들이죠. 졸업생들이 잘 돼가지고 이제 이런 기부금을 통해 갖고 이런 기금들이 모이면 그럼 그 기금 활동을 해서 특별 목적 활동이 있죠. 대학 기금 같은 경우 이제 목적 활동이 있을 텐데 그 목적 활동에 대한 이제 파이낸스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액티비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오퍼레이팅 코스트로 쓰이고 그리고 나서 또 특별한 예를 들어 뭐 큰 규모의 대규모의 지출이 들어가는 어떤 뭐 이제 그 빌딩을 짓는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를 새롭게 중앙도서관을 새로 짓는다 이런 경우에 이 자금들이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이나 병원이나 이런 정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기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별 그 본연의 목적 활동을 위해서 그런 기금의 돈을 쓴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재단 같은 경우는 그럼 뭔 차이점이 있는가? 인도먼트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 인도 파운데이션에 대해 설명이 들어 있는데요. 보시면 foundation are similar to endowment from the operational perspective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그 기금과 유사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이제 스콜러십, 장학금 같은 거를 지원하는 활동으로서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활동을 위해서 이제 돈을 사용하는 거니까 인도먼트와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but they differ in the foundation must spend a minimum amount of their asset on the annual basis in order to maintain their tax advantageous status in the country such as United States 돼 있어가지고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이런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 목적 자체가 어떤 특정 활동에 어떤 기부를 하기 위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건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어떤 어드밴테이지냐면 그 세액공제라든가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거나 아니면 이제 기부를 하는 활동에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은 이제 텍스 프리에 대한 이런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나라에서도 너네 돈만 계속 가지고 불려가지고 돈을 계속 불리기만 하지 말고 매년 이 목적 사업으로 돈을 써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재단의 규모에 맞춘 어떤 스펜딩 레이트가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나중에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약 5% 정도를 그 기금 규모 대비해서 재단 규모 대비해서 사용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사회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럼 인도먼트는 특정한 스펜딩 레이트가 없다. 좀 여유가 있다. 레인지를 가질 수 있고 또 무조건 이렇게 좀 비율을 지출을 해야만 세액공제를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인도먼트는 그런 좀 룸이 있다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큰 특징을 좀 살펴보드렸고 그리고 이제 기금과 재단의 또 차이점을 보면 유사점을 보면 어쨌든 규모가 굉장히 재단이나 기금의 규모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큰 빌 게이츠 재단 이런 이제 자선 구호 활동들을 위해서 국제 교육 국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큰 이제 재단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주요 목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규모도 자금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 규모가 크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냐면 굉장히 그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롱텀을 보고서 롱텀 호라이즌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롱텀을 한다는 거는 리퀴디티 리스크가 그 토러런스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적인 자금이 계속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크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고 단기적인 리퀴디티 리스크는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감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투자, 전통적인 투자 말고도 대체 투자가 약간 좀 더 시일이 걸리는 대체 투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어세스 같다 우리가 이 재단이라든가 인도먼트가 주로 투자할 수 있는 레인지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오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 아까 전에 서두에서 언급드렸던 펜션 펀드라고 해서 우리 퇴직 급여를 이제
은퇴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아야 또 이제 노후에 그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그 펜션 펀드도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매월 종업원들이 그 그 급여를 받아서 급여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퇴직연금이나 이런 걸로 할당하게 되죠.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국민연금도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그런 불입 방식이죠. 그 반면에 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급여의 비율을 적립을 하게끔 돼 있죠. 그 적립 방식이 회사에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것처럼 확정 기여형 DC형과 확정 베네핏, 그죠? 디파인 베네핏형, DB형 방식 두 가지 있죠. 확정 급여형이라고 불리우는 한국말로 하면 그러한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급여, 퇴직급여 체계,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이제 그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시면 pension funds are established by the pension sponsor to provide retirement income for the individuals라고 돼 있고 including employee of the organization and citizen of the country. The four type of pension funds are follows. 그래서 이 뒤에 또 펜션 펀드 별도의 챕터로 또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대략적으로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National Pension Fund, 즉 우리나라도 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죠. 그래서 this fund opera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with the intention to provide retirement income to individuals, social security 말해서 사회보장 제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 시민들의 은퇴 후의 소득의 보장을 위해서 정부에서 불입하라고 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they are very large fund with a long time horizon, which often serve a wide range of investment vehicles, including alternative investment. 그래서 특징을 또 여기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데 당연히 국민들이 가입하니까 규모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규모가 크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타임 호라이즌을 가져갈 수 있다. 투자 기간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롱타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가입자 수가 많으니까 그 가입자들의 규모도 크겠지만 그 가입자들이 은퇴 소득을 받아가는 연령대 또 연도별로도 굉장히 다를 겁니다. 물론 이제 노령화 사회가 되면 이 은퇴 소득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더 빨라지겠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 국민들 전체를 대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렇기 때문에 롱타임 호라이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출되는 돈이 들어오는 거 불입되는 거 플러스 나가는 거 고려할 때인데 나가는 것들이 좀 이렇게 스무딩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 왜?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셔널 펜션 펀드 같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뭘 할 수 있느냐? 결국엔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비클을 갖다가 우리가 그 자산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우리 대체 투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대체 투자에 대해서도 이 내셔널 펜션 펀드는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내용을 좀 특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rivate Defined Benefit DB형 그 펀드라고 불리는 그래서 확정 급여형인데 결국에는 이 확정 급여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회사가 스폰서가 결국에는 회사가 되는 거고요. 그 회사가 결국에는 그 은퇴자들이 사용자들이 이제 그 피고용자들이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를 했을 때 이제 받아가야 되는 퇴직연금이 있을 거예요. 퇴직소득이 있을 거예요. 그 퇴직소득의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회사가 책임을 지는 제도 방식이 바로 그 DB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 임직원의 급여 수준에 따라서 근속연수까지 고려한 기간을 통해 가지고 퇴직급여 총 규모를 결정하게 되고요. 거기에는 다 여러 가지 그 보험수리적 가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산출하는 데는 그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고 결국에는 종업원들의 어떤 구성의 비율, 특성, 캐릭터리스틱 그리고 예를 들어 은퇴하는 시기 그리고 규모 그리고 연령대들 이런 것들이 교직마다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출해서 연도별로 얼마 정도의 지출이 필요할지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그 회사가 그 부분을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만 갖고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매년 일정 비율을 운용하는 자산에 투자해서 거기서 또 수익을 내서 이 부채를 커버하기 위한 자산을 또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가 계산됐고 자산이 있는데 자산이 이제 더 많은 경우가 당연히 좋겠죠.
나중에 부채보다 자산이 적으면 실제로 이제 부채가 돈이 나가기 시작할 때 자산을 빨리 또 확보를 해야 되니까 디폴트의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이 많은 경우를 오버펀디드 됐다고 하고 이 상태가 부채가 많은 경우를 이제 언더펀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더 살펴볼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확정 규명은 이런 시스템을 운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회사가 최종 스폰서가 어떤 그 총 금액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그래서 이 DB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어떤 투자에 대한 걸 맞는 걸 관여를 하겠죠. 어디에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을 가져갈지에 대한 것도 회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하는 게 방식이 바로 DB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사적 그 퇴직급여 관련해 가지고 Private Defined Contribution Fund라고 하는 DC형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많이 활발해지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 좀 유리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는 회사는 매년 종업원의 계좌에다가 일정 금액, 그해 급여 수준이겠죠. 급여 수준의 일정 비율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한 달치 월급 정도를 불입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 회사에 종업원들의 계좌가 다 있을 거고, 그 계좌에 우리 IPS라고 불리는 계좌 있죠. 그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돈을. 연말 정도에. 그러면 그 계좌가 도대체 어디에 투자할지는 누가 선택을 하느냐? 종업원들이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용자들이 나는 좀 더 위험선호적인 투자를 할래? 그러면은 어떤 이제 펀드에 그 투자된 IPS에 들어있는 돈을 이제 운용사들의 펀드들을 선택해가지고 좀 더 이제 고위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가져오는 그런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난 이 돈을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 저축형에 투자를 할래. 그럼 뭐 채권형이라든가, 뭐 적금형이나 이런 쪽에 배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배분을 누가 선택하느냐? 개인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개인이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자가 결국에는 이 얼로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래서 회사는 이제 의무가 매년 일정 금액을 갖다가 불입만 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의무예요. 근데 부채로 계산될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들은 이렇게 뭐 회계 처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부채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DC형을 통해 가지고 매년 금액을 종업원 계좌에 불입하는 방식을 좀 더 선호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좀 서두에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기 간단히 읽어보시고 어떤 것들에 투자할 수 있는, 결국에는 규모가 클수록 대체 투자에 좀 더 포커싱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개인연기금이죠. 그래서 개인형 퇴직연금, 여러분 뭐 상품들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Individual Managed Account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라에서도 국민연금처럼 나라에서 이제 가입을 해주는 경우 하는 방식,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종업원들이라면 회사에서 이제 퇴직연금을 가입해주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 내가 좀 더 저축형으로 이제 개인 퇴직급여를 가져갈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로 사적으로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 좀 장려를 해줘야겠죠. 장려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어떤 것이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some tax benefit are available which restrict the range of permissible investment and often exclude private alternative investment. 그래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어떤 이 투자 대상을 좀 더 이제 제약을 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너무 과도하게 위험한 투자에는 좀 지양하게끔 하는 그러한 제약을 두기도 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지금 우리 이제 펜션 펀드 또 설명을 드렸고, Sovereign Wealth Fund라고 하는 약자로 SWFS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국부 펀드라는 개념이에요. 한국말로 국부 펀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이 정부가 이 수익 활동을 하죠. 그래서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화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달러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정부 돈이죠. 정부의 펀드 기금 투자 규모, 이 국펀드를 하나 설립을 해서 그 투자 기관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 투자 기회가 있을 경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국내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외화 자산을 갖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투자 대상을 서칭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해외 투자 대상이 생기면 우리 이런 국부펀드에 들어가서, 왜냐면 규모가 굉장히 클 거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펀드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해외의 대체 투자 중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것들에 일정 섹션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공사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2005년에 설립되었는데 제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투자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런 기관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투자청이라고 불리는 경우 그런 것도 엄청 막대한 큰 손이죠. 이 자본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들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투자공사들이 많이 생겼는데 중국이 땅덩어리 크고 나라 돈도 이제 많다 보니까 그런 투자공사들이 또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대체 투자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러면 이런 소버린 웨스트 펀드는 왜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이 또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될 텐데 목적 자체가 밑에 보시면 sovereign wealth funds are used by national government to maintain intergenerational equity. A portion of current fund generate in the country are taken from the current generation and set aside for the benefit of subsequent generation. 그래서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intergenerational equity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얘기예요. 한국말로 하면. 그러면 이건 나라에서 설립하는 펀드인데 국펀드인데 뭘 위해서 이걸 설립을 하느냐?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다. 즉 국민이 지금 현재 국민도 있고 또 후손 세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세대들도 똑같이 나라가 부자로 하면 우리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는 나라가 부자니까 국민들이 특별한 이제 혜택들을 많이 받는데 나라가 부자면 이런 이제 사회의 보장 제도도 그렇고 다양한 지원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 세대들의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국부펀드를 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계속 또 다룰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인터제너레이셔널 에쿼티라는 부분은 단순히 이제 소버린 웨스트 펀드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먼트나 파운데이션도 지금 이 재단에 대한 수익을 갖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좀 더 강조하게 되면 그들에게 좀 수익을 더 주게 되면 후손 세대들이 좀 더 덜 수혜를 받게 되는 거고 나중을 위해서 좀 아껴두면 현재 좀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고 그게 다 연관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소버린 웨스트 펀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적 목적으로 어떤 국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강조되는 게 봐도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특색들이 또 나오는데 SWFs are similar to National Pension Fund in terms of size and investment horizon. 그래서 당연히 나라에서 운영하는 큰 규모의 재단이기 때문에 규모의 기금이기 때문에 이 펀드들은 뭐가 비슷하냐? 내셔널 펜션 펀드와 즉 국민연금 이런 기관들과 비슷할 거예요. 투자 방식이라든가 규모의 그 성격들이. 그래서 이 어떤 방식, 제 투자 중에 중요한 것과 타임 호라이즌, 타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규모가 어떤지가 중요할 텐데 사이즈와 타임 호라이즌 측면에서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They often invest some of their assets outside of the country, financed sometimes by available foreign currency reserve. 그래서 이제 외환보유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엔 나라 밖에 투자 기회를 갖다가 서칭을 해서 투자하는 것들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given the SWFs are managed nationally, there may be some asset class invest restrict impulse. 그래서 이것도 어떤 특성이 있을 거냐면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 제약이 어떻게 걸리느냐? 다른 나라의 어떤 특정 국가에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예를 들어 중국과 사이가 안 좋다, 아니면 또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하겠죠. 이 내셔널 펀드가. 그래서 이런 소버린 웨스트 펀드가 그런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중동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럼 중동 지역에 대한 지원 투자 같은 경우, 아니면 물론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쪽에 투자하는 경우를 막겠죠. 그러한 국가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루는 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패밀리 오피스 하면 좀 낯설 수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좀 더 낯설어져요. 가문 자산관리 회사들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록펠러 가문들을 보면 막대한 과거부터 이제 미국이 성장하면서 기관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가문들이죠. 이러한 대표적인 가문들, 대표적인 부자 가문들이 이 쌓인 돈을 가지고 물론 이제 기업들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유명한 이런 가문들은 기업 가문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업을 가지고 거기서 또 계속 수익이 발생도 하지만 이렇게 투자 기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 오피스라고 불리우는 투자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정 금액을 갖다가 기부를 하고 기금이 쌓여서 그 기금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자선 활동도 하면서 또 이 베네핏을 그 가문의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게끔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문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측면에서 돈을 많이 벌면서 사회적으로 또 이제 대접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돈들을 갖다가 자선활동도 하지만 또 가문들의 또 어떤 이 생활 수준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기업들이 프라이빗 에퀴티를 사모펀드 같은 거를 구성해서 투자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이제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 플러스 투자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까지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패밀리 오피스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family office, essentially a firm that manages the investment asset of one client.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very wealthy individual or family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이 패밀리 오피스는 고객이 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한 명이 가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유한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The source of fund for family office may be from entrepreneurship or the from old money inherited fund from the one or two period generation 라고 되어 있고, 이게 뭐냐면 자, 이러한 그 펀드 기금들은 어디서 오는가? 이 패밀리 오피스의 최초의 돈은 어디서 오는가? 자, 전 세대들, 이 패밀리 가문들의 앞선 세대죠. 선조 세대들의 어떤 그런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올드머니라고 불리는 최초 시점의 어떤 그 자본금이 되는 거죠. 이런 운용하기 위한 자본금들은. 그리고 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패밀리 오피스는 주로 기업을 영위하고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그런 가문들이 주로 출자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얘기고, 뒤에 보시면 funds could be used to support the family's current living needs, provide fund for the future generation, make charitable donation, 그리고 기타 등 이렇게 되어 있고, the time horizon generally long and the scope of investment include alternative investment 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뭘 얘기하고 있냐? 그럼 이 운용하는 목적은, 이런 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은 결국에는 이런 패밀리의 current living needs, 그래서 이 패밀리들이 지금 현재 사는 생활 수준, 그리고 그들의 living needs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미래 세대, 후손 세대죠. 후손 세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또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서 이것만 본인들만 위한 것도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또 자선 활동들도 기부 활동들도 하게 된다라고, 또 기타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가문에서 어차피 이제 의사결정을 할 거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규모가 아까 큰 경우가 많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타임 호라이즌을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대체 투자를 포함한 투자 대상도 굉장히 레인지가 넓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앞에 살펴본 이런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 구분되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굉장히 타임 호라이즌이 길고, 그리고 투자 대상 범위도 넓기 때문에 우리 배우고 있는 대체 투자와의 또 연관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토픽 3에서는 계속 이제 다루게 되는 게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있고 어떤 투자 전략을 쓰고, 그리고 나서 어떤 곳에 자산 배분을 주로 하는지라는 거, 그리고 특색들을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Risk and Return within the Strategic Asset Allocation이라고 해서 SSA라고 불리는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괄적으로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략적 자산 배분에 따라서 수익률과 그리고 또 관련된 또 리스크는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하는 챕터예요. 한국입니다. 그걸 보시면, 자, 내용을 보시면
SASA takes a long-term perspective in the optimizing both return and risk라고 돼 있어서 자, 이 SA의 첫 번째로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투자의 전략을 짜는 건데 기본적으로 뭘 최적화하냐? 이 리턴과 리스크. 그죠?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이라고 해서 리턴과 리스크는 이렇게 상충되는 트레이드 오브 그런 관계라고 하면 이것들의 리스크만 낮고 로우한 이런 리턴을 가져가면 계속 옵티마이징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 클라이언트의 이런 리스크 선호도, 리스크 톨런스에 따라서 옵티마이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전략적 자산 배분 자체가 그 니즈에 맞춰서 옵티마이징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좀 위험 선호도를 요구하는 사람은 위험을 좀 감내하는 대신 하이 리스크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대신 높은 하이 리턴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자산군에 배분을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 SAA 같은 경우는 그 투자에 대한 기간을 길게 전략 자체를 길게 보고 짜는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전략적 자산 배분 SAA라고 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 설정이 되어야 이 후속으로 뭐가 올 수 있냐면 또 설명됐지만 TAA라고 해서 전술적 Tactical Asset Allocation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저는 우리 전략적 자산 배분이 먼저 설정이 되고 나서 전술적인 자산 배분이 대응하게 되는. 그래서 그럼 이 TA 같은 경우는 좀 더 단기적인 전략이겠죠. 전술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내용 보시면 그리고 또 once SAA is established, tactical asset allocation can be built on SAA. 그래서 이 SAA 위에 설정이 되어야 TA가 따라온다는 거고 many studies suggest that the asset allocation decision can be attributed to the majority of portfolio returns.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밝혀낸 게 뭐냐 했더니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 어셋 알로케이션이 이 포트폴리오 리턴의 상당 부분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리턴을 수익률을 얻어가는데 이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이 됐다는 거죠. In that regard, there is a diversification in the performance of the different asset class in different economic situation have to dampen any potential loss. 그래서 이건 나중에 또 계속 다룰 내용이지만 이런 배분 측면에서 배분한다는 거는 한 군데 몰빵해서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 분산 투자에 옵티마이징을 해야 되겠죠. 리스크와 리턴 측면에서. 그런 것들의 어떤 그 전략이나 전술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디버시피케이션, 다양화라는 얘기죠. 분산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상황 변화, 경제적 환경이 좀 변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한 때와 그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그 포트폴리오가 계속 이 경제적 이코노믹 서컴스탄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상황으로 계속 이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쪽으로 이제 방향성이 내가 예측했던 매크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다시 한번 이 전략을 수정하거나 하는 경우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야만이 잠재적 손실을 갖다가 줄인다. 그래서 미리 이 전략을 내가 한번 정했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상황 변화에 따라 이제 변화의 비중이나 투자 비중이라든가 전술을 바꿔줘야 잠재적인 손실을 입지 않고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 역설적으로 반대말은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 보시면 SAA based on the observation and reasoning에서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관찰과 추론 추리라고 리즈닝이라 하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어떤 내용이 하고 있냐면 as starting point the idea is to take past risk and return observation and assume that under similar future economic conditions the same observation will persist and can be projected in the future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엔 우리가 배분을 하려면 어떤 자산군 안에 얼마큼을 투자해야지 이런 전략을 짜려면
그냥 그때 시점에 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이게 나중에 수익률이 좋을 거야 라고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각 자산분이 그동안 보여온 수익률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자산군이 다 동일한 수익 내는 건 아니지만 평균치가 있겠죠. 자산군들의. 그런 것들은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들이, 히스토리컬한 상황들이 일정할 것이다. 미래에도 이런 수익률, 각 자산군이 보여온 수익률이 일정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이런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금 배분은 의미가 없죠. 내가 그냥 동전 돌리기 하거나 룰렛을 돌려가지고 투자하는 대상을 갖다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However, any known or expected long-term change would require adjustment to the projection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의 그런 히스토리컬한 수익률이 계속 될 것이다. 자산군에 대한 것들이 미래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략적 배분,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누가 봐도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있다라는 경우들 그리고 장기적인 체인지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뭘 해줘야 된다? 계속 이 전략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를 또 부연 설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정의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Microeconomic analysis is used to determine long-term risk and the return for the various asset class. 그래서 이 매크로 경제는 거시경제죠. 거시경제 분석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런 long-term risk와 그리고 리턴 그리고 다양한 자산군의 롱텀 리스크와 그리고 리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expected return 이게 결국엔 expected return is calculated as follows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떤 수익률을 말하면 이 asset class의 리턴이에요. 그래서 적어 보면 결국에는 우리 expected return이라고 하는 리턴이라고 하는 어디에 어셋이죠. 어셋 클래스의 이 어셋 클래스 리턴인데 결국 어셋 클래스의 자산군의 기대 수익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봤더니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숏텀 리얼 리스크 리스 레이트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게 무위험 이자율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이 없는 리얼 실질 무위험 이자율. 근데 단기적인 그죠? 단기적인 실제 무위험 이자율. 이 첫 번째가 베이스가 돼가지고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하냐? 결국엔 expected inflation. 예상되는 뭡니까? 물가 상승. 거기에 플러스 알파 3 뭐가 더해져야 되냐면 리스크 프리미엄 이 세 가지 요소로 우리 리턴이 어떤 어셋 클래스의 리턴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숏텀 리스크 레이트라는 거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밑에 보시면 노트 보시면 스테이블하고 미니멈 0%고요. 그리고 lower than real growth rate라고 돼 있어서 결국에는 안정적인 그죠? 이 우리 무위험 이자율 수준을 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 0%는 정도 돼야 되겠죠. 그리고 lower than real growth rate라고 해서 실제 성장률보다는 좀 낮답니다. 실제 성장률보다 낮다라는 거 세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가 뒤에 나와 있는 expected inflation이라는데 결국에는 이 expected return이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고려가 되는데 왜 이 예상 이 물가 상승률이 고려가 되냐면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실질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게 되죠. 명목 가치가 낮아지게 되니까 명목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실질 가치가 이제 낮아지는 경우인데 결국엔 자산의 수익률을 구성을 하려면 이런 인플레이션까지도 고려가 되어야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우리가 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용들이 써 있는데 much less stable given it dependence on the central bank policy and the long-term growth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게 좀 아까 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보다는 덜 유동적이나 덜 스테이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고 우리 그 중앙 정부의 정책
중앙정부가 뭘 관리하죠? 우리 통화 공급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통화가 많아지면 인플레가 늘어나고 통화 공급을 좀 줄이게 되면 인플레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런 것처럼 이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좀 더 유동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프리미엄 per asset class. 그래서 이게 사실 제 세 번째가 말씀드린 세 번째가 결국엔 각 자산군별로 다를 거기 때문에 각 자산별 이런 expected return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자산군별 리스크 프리미엄을 갖다 우리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 could some historical amount will continue in future if past estimate of volatilities and correlation and risk exposure are unchanged 라고 돼 있어서 결국에는 각 자산별의 이제 과거에 보였던 어떤 변동성이라든가 그리고 이 위험과 관련된 correlation 그리고 위험에 좀 노출된 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 그리고 correlations, 시장의 어떤 지표와 correlation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추정이, 과거의 추정이 미래에도 이 히스토리컬한 게 계속 지속될 거다. 각 자산구별 고유 특성이 비슷한 리스크와 리턴 그리고 이런 위험도와 같은 것들을 노출된 정도들이 과거의 그런 데이터들이 어떤 레코드가 미래에도 유지될 거라는 그러한 전제를 가졌을 때 이러한 리스크 프리미엄 per asset, 그 자산군별 리스크 프리미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결국에는 우리 expected return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까지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살펴보면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개요들을 정리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는지 정의가 뭔지를 먼저 배웠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배분을 한다는 거죠. 자산 배분이라는 이 어셋 얼로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리스크와 리턴의 옵티마이징을 할 텐데 그럴 때 전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자산의 각 자산군별 수익률이 예상되는 수익률이 다르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리스크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예상되는 리턴과 리스크가 다른 자산에 어떻게 포션을 할지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별로 또는 그 기관 투자자들의 또 어떤 니즈 그리고 마주치게 되는 상황들에 따라서 이 전략이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것들을 이제 공부할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고 이번 시간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내용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